자, 선생님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남의 유적지 와서 땅 파면 안 되니까, 자, 지금 현재 이 무덤의 장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덤 방이 이 방향으로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방향. 네, 이 방향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방향이네요. 이런 방향인데 지금 현재 남북 방향은 이 방향이, 네, 남북 방향이 지금 이제 현재 3시거든요. 현재 3시니까 정확히 남쪽에서 45도 가는 방향이에요. 자, 이게 지금 나침판에 이 애하고 두 개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두 개를 갖고 다닙니다. 왜냐면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를 몰라요. 두 개를 놔봐야 두 개가 일치될 때 맞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서로 얘는 이리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니까 중간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면 현재 시계를 우리가 3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저기에서 45도, 이게 15도 1시간입니다. 해에서 하나, 둘, 셋 하면 이쪽이 남쪽이니까 저 산, 선생님들 거기서 보면 달라요. 저쪽에서 봐야 됩니다. 이쪽 산이 정확히 남쪽이에요. 12시입니다. 저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시니까 1시간에 15도씩이니까 15, 30, 45예요. 3시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은 저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대라고 하는 이 무덤방의 긴 축, 매장주체보의 이 긴 축은 대략적으로 남쪽을 향하고 있어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남북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남북으로 장축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무덤이 있는 지형적 특징을 보면 보세요. 주변을. 아까 오미야시 신사의 위치처럼 푹 꺼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무덤 고부는 대체적으로 산의 사면, 저 땅바닥 사람들이 사는 곳보다도 높은, 그리고 산 꼭대기 정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낮은 언덕 쪽으로 두는 이런 방식은 대체적으로 백제의 무덤 지형성입니다. 경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는 다 알 것처럼 가야는 저 위에다 두는 거예요. 저 산 꼭대기 보세요. 나무 있는데 저걸 능선이라 하지요. 가야 무덤 저기다 둬요. 저 위에 지붕 한번 보세요. 맨 끝에 저게 봉분이라고만 가야는 저런 데다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야 형태가 아니고 백제 형태의 이런 지형적 특징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는 이 계단 타고 올라왔는데 외곽에 언덕백이 보이죠? 언덕백이 보이나요? 테두리에? 저기에 조권주의 써있죠? Watch your step. Watch your step 보여요? 낭떠러지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요 자체가 고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깎여져서 얘가 지금 내부가 뼈대가 드러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래는 저 외곽에 지금 언덕처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고분이나 이렇게 갔을 때 그냥 째로 이렇게 해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고분의 형태가 저런 형태라는 걸 유지해서 지금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저것까지 쌓아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본래 이걸 싹 덮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덮여져 있었는데 무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놓죠. 덮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표면이 다 삭박돼서 없어지고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의 뼈대가 지금 보이는 형태라고 보고, 자, 그런데 이제 느낌이 고인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예, 고인돌 같은 느낌이 들었고, 무덤을 만드는데 석재를 가공하거나, 우리 같으면, 우리 이제 한반도 같으면은, 천석, 바닷돌을 쌓거나 아니면 할석, 얇게 잘라서 쓰는 이런 도로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 밑에 돌 같은 경우는 요거
요거를 옮겨와서 했을까요? 본래 있는 돌일까요? 옮겨온 겁니다. 왜냐하면 저 하단부 보세요. 널방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가까이 오셔요. 가까이 오셔서 이 무덤방을 잘 살펴보세요. 자, 우리가 백제의 대표적인 무덤 방식 뭐라고 그래요? 굴식 돌방 무덤. 다 같이 굴식 돌방 무덤. 그걸 한자로 하면 횡혈식 석실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횡혈이 여기에요. 요거 이게 들어가는 길이잖아.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현실이고 안에 두는 데가. 그러면 얘가 뚜껑이 없지만 얘를 덮어봐요. 그러면 백제식의 굴식 돌방무덤이죠. 횡혈식 석실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본래 있던 돌이 아니라고 하는 건 여기 구조물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조형을 했잖아요. 조형을 했으니까 이게 본래 있던 게 아니고 옮긴 겁니다. 옮겨서 쌓았다고 보고 계속 다 자연석들을 주변에 옮겨왔는데 무지막지하게 크죠. 그러면 이 돌들은 지금 전부 다 화강암이에요. 일부 각섬석도 보이는 화강암이네요. 각섬석도 일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화강암과 다르게 일부 각섬석이 끼어 있는 그런 화강암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 근처에서 가져왔을 확률이 크죠. 먼 곳보다도 옆 밑에 있는 거랑. 그러면 이 주변에, 이 아스카의 주변에 이 나지막한 산들의 기반암은 이런 화강암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가서 기반암을 조사해 봐야 알지만.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천정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위는 능사에서 봤던 그 꽃무늬 있는 바위? 아니?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 들어오세요. 자, 이 무덤의 주인공 이야기를 해야만 아스카 시대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아스카 시대의 최대의 정치적 사건이란 두 개가 있는데 645년 을사의 변화고 672년의 진신의 난, 그러니까 임신의 난인데 이 두 사건의 한복판에 있는 게 바로 소가시입니다. 소가시인데 그 소가시의 권력 100년, 그러니까 6세기부터 이 소가노 우마코가 권력을 잡아서 아버지 때부터 대인의 이제 직위에 올라서 그의 아들 에미시, 그의 손자 이루카까지 이루어지는 이 4대의 100년의 이 권력의 한복판이 바로 소가노 우마코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아예요. 소아. 한자로 소아인데 여기는 소가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소가시인데 그 소가노 우마코의 무덤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천왕릉이 이렇게 천왕릉은 팔각이라고 그래요. 저도 천왕릉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거는 구조상으로 보면 백제의 횡혈식 석실분, 그러니까 굴식 돌방무덤의 형태를 갖고 있고 무덤방에 이제 여기가 바로 시신을 놓는 자리 아니겠어요? 시신이 이렇게 클 리는 없고, 그럼 이 공간에 이제 뭐 껴묵거리를 넣는 부장품들, 껴묵거리도 한쪽에 두고 시신도 두고 뭐 여러 가지 했을 것 같은데 내부 구조를 보면 위로 가면서 조여져요. 보여지나요? 이걸 우리가 조임식이라고 그래요. 조임식. 공주의 이 송산리에 가면은 궁릉식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터널식이죠. 무령왕이나 육호부는 터널 형태, 아치 형태 그런 형태도 있고 이와 같은 조임식이 있고 내일 가게 될 이 기토라고분 같은 경우는 지붕식이에요. 여기 일본은 지붕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이제 꺾임식. 저가 가해가 이 직각으로 꺾여서 이런 형태를 띱니다. 약간. 그래서 그런 형태에도 역시 기토라고분도 이 무덤의 어떤 양식은 백제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굴식 돌방 무덤을 봤지만 이렇게 거대한 걸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우리
연구사님 어디 계세요? 이 정도 본 적 있나요, 국내에? 예, 그죠. 예, 그래서 상당히 그럼 이 정도 큰 데다가 봉분을 다 입혀서 얘가 노출되기 전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이 한 변이 수십 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거기로 가서 어디로 가야 빨리 찾을까요? 159쪽이 나와요? 소간 오마코에 대한 얘기입니까? 네, 159쪽인데 한일 고대사의 이 쟁점 중에서 이 소가시가 제지 일본의 본래의 족속이냐 아니면 도래계냐 백제계냐 이거를 두고 많이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래계 백제인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아쉬울 점이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스카 시대의 많은 왕비들, 황후들이 전부 소가시의 집안의 딸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소가노 우마코를 포함한 이들 집안이 문주왕 때, 그러니까 475년에 게로왕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자 신라로 1만여의 지원군을 요청하러 문주를 보냅니다. 그래서 문주가 만여 명의 병력을 왔는데 이미 이제 막 져버렸고, 그래서 이 문주가 목현만치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기사가 나오고 우리 삼국사기에도 이 목현만치를 일본 서기에서는 목만치로 보는 거고 그 목만치의 후손이 소가노 우마코 집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얘기를 하면 이 소가노 우마코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소아만지, 이 소아만지가 목만치,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목현만치와 같은 이름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름으로 어떤 의문 글자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가 소가노 가라코예요. 우리 한국의 한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쓰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고려예요. 고려. 그리고 아버지는 이남해인데 이 이남해 때부터 대신이 돼가지고 본인 우마코 아들 에밋이 그의 아들 이루카까지 645년에 이루카가 살해당하면서 이 소가시의 100년의 치세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정점에 있던 사람이 소가노 우마코였기 때문에 이 무덤이 이 지역이 다 백제계잖아요. 그리고 이 소가노 우마코가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아스카사를 발원을 하는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588년에 발언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할 건 백제의 유도강이 567년에 왕흥사를 세워요. 자기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의 원찰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567년 능사, 그러니까 능사가 두 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능산리에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뭐가 나왔어요? 백제 대학로가 나왔죠. 그래서 이 7년 단위로 사찰이 세워집니다. 계속. 그래서 587년에 바로 이 소가노 우마코하고 모노노베 씨하고 혈투를 벌여요. 하나는 일본의 신도를 지키지 않은 파고, 하나는 불교를 들여오지 않은 파고. 그 불교를 들어오자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소가노 우마코고요. 여기에 동주에서 함께한 사람이 성덕태자고, 그래서 이 야마토 웨라고 하는 일본에 바로 불교가 들어오면서 아스카 시대를 여는 장본인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가노 우마코는 관사도 아니고 국사도 아닌 시사, 소가시의 시사로서 아스카사를 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기관으로서의 이 관사의 의무는 어디냐? 사천왕사를 들면 됩니다. 사천왕사, 우리가 마지막 날 오사카 가잖아요. 그 사천왕사가 바로 국가급으로 첫 사찰이에요. 그러나 시사, 사적인 걸로는 일본 최초의 사찰의 의미와 시사로서는 이 소가노 우마코가 세운 아스카사가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 588년에 백제 장인들을 대거 보냈으니까 그 1년 전 587년에 그 정자로 들어가는 해에 전쟁을 벌여요. 두 집안이. 모노노베가 쫓겨나죠. 그리고 소가노가 권력을 잡고 588년에 기원을 해서 아스카사를 기원한 뒤에 바로 596년에 찰주를 세우고
사리 장엄을 해서 사찰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스이코 왕, 성덕태자, 그 다음에 소가시의 집안들이 100명이 백지 옷을 입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노 우마코가 바로 오사카의 해안에 백제에서 들어오는 배의 항구의 주변에 있었던 대창고들을 관리하는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백제에서 오는 선진 물건을 가지고 이 일본의 야마토에 있는 권력가들에게 공급해주면서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이 소가노 우마코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동안시 아야시들이에요. 즉 도레인들이에요. 그들이 기술자고 전문가고 모든 문예가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양국의 삼국사기나 일본 서기에 나오는 목현만치와 목만치와 그 이름으로서와 또 하나 이들이 차지했던 이 야마토 외의 권력의 이 무역 담당의 창고를 관리하고 총대장을 맡았고, 그리고 왕도 아닌 일개의 시족의 대장을 백제에서 대거 200명이나 기와 와공 철 뭐 금속 모든 걸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인인데 그렇게 했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면을 볼 때 소가노 우마쿠는 백제 도레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덤 양식도 백제의 굴식 돌박 무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고, 이런 취지로 볼 때 이 근동에서 이 정도 규모의 고분을 조성할 수 있는 세력은 소가시밖에 없다는 결론이고, 그럼 그 정점에는 우마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마코 이름이 소와 마자예요. 우리 한자로 보면 소와 마자. 말 마자에다가 아들 자자에서 소와 마자. 그래서 소가시, 소가노. 일본은 그 노가 중간에 다 들어가는 거 아시죠? 소가 마자인데 소와 노, 뭐뭐노 이렇게. 뭐뭐노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무대를 바로 뭘로 본다? 소가노 우마코로 본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 소가노 우마코가 626년에 죽어요. 성덕태자는 622년에 죽고, 그리고 이 스이코 천황은 628년. 3대 이 아스카 시대를 열었던 3대 주인공들이 천황으로는 스이코 추구 천황이고, 그리고 귀족으로서는 그 외가를 이루었던 아버지 때부터 전부 다 이 황녀들 왕후들을 이들 집안의 딸로 다 채웁니다. 역시 성덕태자의 부인도 우마코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위인 거지. 두 사람의 관계가, 장인과 사위 관계가 황자와 이 소가시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세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죽는 게 쇼쿠대자가 622년에 죽고, 4년 있다가 소가노 우마쿠가 죽고, 그리고 2년 있다가 바로 스이코 천황이 죽게 됩니다. 622, 626, 628. 숫자 헷갈렸죠? 22, 26, 28. 이렇게 한 시대를 이렇게 하다가 이 소가노 우마코의 아들이 에미시인데, 이 에미시 때부터 독재성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들 이루카, 임록이라고 그래, 한자로 임록. 아스카사 옆에 이 수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따 갈 텐데, 이 시대에 와서 바로 이 성덕태자의 큰아들을 가서 이카루가 우리가 내일 가는 그 궁터에 가서 몰살을 시켜버려요. 소토쿠태자 집안을. 이러니까 반기를 든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 자가 바로 뭐냐? 나카노우의 황자예요. 그리고 가마타리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뭐를 해? 645년에 드디어 을사의 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루카의 목을 쳐버리는 거죠. 그 친대가 내일 아침에 갈 어디냐면 이타부키 궁터예요. 궁궐. 내일 아침에 가기로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이 아스카의 이야기를 하려면 소가노 우마코를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카사의 이 사찰의 성격은 뭐냐? 국가 사찰이냐? 개인 시사냐? 시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사에 백제에 내노라 하는 대거의 전문가를 백제에서 다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했던 세력들이 다 도레인들이었고, 그의 위치가 도레인들을 관리하는 위치였고, 백제에서 그렇게 많은 걸 보내줬고, 그러니 이는 백제인이다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일본의 황실은 반절은 다 백제인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